내가 법정에서 승리했을 때 다리가 풀려서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60년 넘게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었죠.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그때까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한 가지만큼은 확실했어요. 내가 드디어 내 인생을 되찾았다는 거였어요.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항상 좋은 일이 가득할 거예요. 새벽 4시 알람 시계가 째릴 듯 울리기 전에 내 눈은 이미 떠져 있곤 했어요.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거든요. 찬 바닥에 발을 내디디면서 느끼는 그 차가움,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죠. 차가운 세면대에 손을 담그고 얼굴을 씻으면 거울 속에서 피곤에 지친 내 얼굴이 마주보더라고요. 시장 골목길에 내 발소리가 톡톡 울릴 때면 아직 잠든 가게들 사이로 혼자 걸어가는 그 외로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진 내 그림자를 보면서 언젠가는 이 모든 게 내 손을 떠날 거라는 예감이 스쳤어요. 시장 냄새는 참 독특해요. 생선 비린내와 야채 풀내음, 갓 구운 빵 냄새가 뒤섞여서 그 냄새를 맡으면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손님들 웃음소리, 흥정하는 소리, 아주머니들 수다 소리. 그게 내 세상의 전부였어요. 얘들아, 엄마가 이 가게로 너희들 다 키웠다. 밤늦게 장부 정리하면서 중얼거리곤 했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까맣게 그을린 내 손등을 보면 뭔가 뿌듯하면서도 서글펴요. 이 거친 손으로 자식들 기저귀 갈아주고 밥 해 먹이고 학용품 사주고 대학까지 다 보냈으니 얼마나 대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절 아들이 가끔 가게에 와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 거야? 나중에 내가 다 물려받아서 크게 키워볼게. 그때는 그냥 효심 깊은 아들의 고마운 말로만 들렸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복선이었나 봐요. 아들 눈에서 번쩍이는 뭔가를 봤어야 했는데 몸이 말을 안 듣기 시작한 건 3년 전부터였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무거운 걸 들면 어깨가 천근만근, 손목도 아프고 다리도 붓고 이제 정말 한계구나 싶었죠. 60년 넘게 혹사시킨 몸이 드디어 항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얘야, 엄마 이제 그만 내려놓으려고 한다. 아들한테 가게를 넘겨주던 그날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해요. 아들 얼굴에 번쩍하고 기쁨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거든요. 그때는 아,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생겼구나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기쁨이 아니라 탐욕이었나 봐요. 서류에 도장 찍는 순간 뭔가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어요. 빨간 잉크 냄새가 코끝을 찌르면서 내 평생의 무게가 그 작은 도장 하나로 넘어가는 기분이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지도 못했어요. 이제 마음 편히 쉬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어깨를 토닥이는데 그 손길이 왜 그렇게 차갑게 느껴졌는지 얼음장 같았어요. 그래도 그때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다 했죠. 몇 달은 정말 편했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오후에는 동네 할머니들과 수다도 떨고 저녁엔 드라마도 보고 아, 이런 게 여유로운 노후구나 싶었어요.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웃음소리가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상한 거예요. 아들이 전화도 잘 안 받고 가게에 들르라고 해도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피하고 예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얼굴 보러 왔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시장에 갔는데 내 가게 앞을 지나게 됐어요. 멀찌감치서 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손님들과 웃으면서 장사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원래부터 그들 가게였던 것처럼 그때 가슴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더 이상한 건 가게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정민의 반찬 가게였는데
영순의 푸드마켓으로. 내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아들 이름만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수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머니 미루면 안 됩니다. 빨리 수술하셔야 해요. 병원비만 2천만 원. 거기다 수술 후 회복할 동안 생활비도 필요하고 간병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았어요. 아들아, 엄마가 급해서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아들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뭔가 경계하는 듯한, 귀찮아하는 듯한. 엄마, 지금 우리도 대출 갚느라 정신없어. 가게 운영하는 것도 빠듯하고. 그래도 내가 아픈데 3천만 원 정도는. 엄마, 우리가 뭘로 그 돈을 마련해? 우리도 살기 바빠. 갑자기 화를 내는 아들 목소리에 핸드폰을 든 내 손이 덜덜 떨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어요. 며느리를 만났을 때는 더 충격이었어요. 동네 카페에 앉아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 커피 향이 달콤했는데 우리 대화는 쓰디쓸었어요. 며느리야, 나 정말 급해 수술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데.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게는 저희 명의예요. 저희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거고, 어머니께서 생활비까지 달라고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커피잔이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질 뻔했어요. 뜨거운 커피가 손등에 튀었는데도 아프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온 신경이 며느리 말에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평생 일군 걸 너희한테 넘겨줬는데 이제 3천만 원도 못 빌려준다는 거야?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주신 거잖아요. 증여하신 거고, 이제 저희 거예요. 저희도 대출받아서 인테리어 새로 했고, 직원도 새로 뽑았어요. 어머니 생각처럼 여유롭지 않아요. 며느리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더라고요. 그 순간 소름이 쫙 끼쳤어요. 저 사람이 내가 아는 며느리가 맞나? 예전에는 그래도 어머니 하면서 살갑게 굴었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파서 죽어가는데? 어머니 국민건강보험도 있고, 청 안 되면 의료급여 신청하시든지요. 의료급여. 그 말을 들은 순간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어요. 평생 세금 내고 보험료 내고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나보고 수급자가 되라는 거예요? 며느리야, 내가 그 가게로 너희 남편 대학까지 보냈어. 그리고 너희 결혼할 때도. 어머니, 그건 다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지금이에요. 저희도 애기 생기면 돈 많이 들어가는데 어머니까지 챙길 여력이 없어요. 애기. 그제야 깨달았어요. 며느리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을까? 할머니가 될 거라는 기쁜 소식인데. 임신한 지 얼마나 됐어? 네, 달 됐어요.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하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요. 아, 그래서 내 돈이 필요 없다는 거구나. 이제 할머니 역할도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사라져주면 되는 거구나. 그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 게 마치 내 인생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을 너무 사랑한 게 죄인가? 이불을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을 정도로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털어놨더니 다들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도 자식인데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풀릴 거야. 자식 상대로 싸우면 뭐해, 결국 가족인데 원수 될 수는 없잖아. 참아 손자보면 다 달라질 거야. 하지만 동네 할머니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미야, 자식한테 모든 걸 주고도 이런 취급 받는다면 그게 진짜 자식이야? 나 같으면 못 참겠다. 그 말이 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밤마다 되풀이되는 생각은 하나였어요. 내가 내 삶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지켜주지 않겠구나. 아들한테 한 번 더 전화해 봤어요. 마지막으로. 아들아, 엄마가 진짜 아파 수술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정말 도와줄 수 없어? 엄마, 우리 정말 여유 없어. 애기 낳으면 돈 더 많이 들어가는데.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알아서 해결하라고? 응, 엄마도 이제 어른이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뭔가 딱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게 끊어진 거죠.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복도에서 나는 소독약 냄새가 왜 그렇게 진하던지 마치 병원 같았어요. 내 인생을 수술하러 온 기분이었죠. 어머니,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법적으로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요. 변호사 선생님이 차분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증여계약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어려운 법률 용어들이 내 귀에 들어왔다 나왔다 했죠. 선생님, 제가 평생을 그 가게에 바쳤어요. 새벽 4시부터 밤 11시까지. 1년 중 쉬는 날이 열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달라고 했더니 제 자식이 저를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감정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감정보다는 증거가 중요해요. 어머니께서 그 가게를 운영하셨다는 증거, 투자하신 금액, 수익 분배 등 이런 자료들을 모아야 해요. 소송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은행 거래 내역서, 세금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40년치 서류를 다 뒤져야 했거든요. 집안 곳곳에서 먼지 쌓인 서류들을 꺼내는데 옛날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송을 시작하자마자 주변 반응이 싸늘해졌어요. 특히 시장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자식을 법정에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나이 먹고 뭘 그렇게 해? 체면도 없나? 돈이 그렇게 중요해? 길을 걸어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느껴졌어요. 어떤 분은 아예 피하기도 하고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몇 분은 내 편을 들어주셨어요. 정미야, 잘했어.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그렇게 대하면 되냐? 우리 때는 부모가 우선이었는데 요즘 애들은 너무 매정해. 하지만 법정에서 아들과 며느리를 마주했을 때가 진짜 지옥이었어요. 아들이 나를 보는 눈빛, 마치 원수를 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의 눈빛이 맞나 싶었죠. 피고 측에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정당하게 증여받은 재산을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원고 측의 요구는 일방적이고 부당합니다. 저희도 가게를 위해 상당한 투자를 했고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변호사 옆에 앉은 아들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할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 입으로 내가 젖 먹여 키웠는데 저 목소리로 엄마하고 부르던 아이가 맞나 싶었죠. 재판이 계속될수록 내 통장은 바닥을 드러냈어요. 변호사 비용만 월에 3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까지 합치면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깨야 했어요.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갔죠. 엄마, 그만해. 이제 그만하고 화해하자. 5개월쯤 지났을 때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에 지친기가 역력했어요. 너부터 그만해. 내 가게 지분이랑 손해 배상금만 주면 내가 그만둘게.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애기도 태어나는데. 난 어떻게 살라고 그래? 내가 먼저 생각해봐야지. 그 통화를 끊고 나서 거울 속 내 얼굴을 봤어요. 야윈볼, 초췌한 눈과 백발이 늘어난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보다 더 강렬했어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불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 변론 날 내가 직접 증언대에 섰어요.
방청석에는 몇몇 동네 분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마이크를 잡는 손이 떨렸어요. 재판장님, 저는 평생을 그 가게에 바쳤습니다. 25살 때 시작해서 65살까지 4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물건 떼오고 밤늦게까지 정리하고 1년에 쉬는 날이 며칠 안 됐어요. 목이 메어서 잠깐 말을 멈췄어요.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이어갔죠. 그런데 제가 아플 때 병원비를 달라고 했더니 제 자식이 저를 거지 취급하더라고요. 의료급여나 신청하라고 그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입니까? 방청석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판사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시더라고요. 판결날 법정은 숨막히게 조용했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뛰었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가게 지분의 70%를 반환하고 4억 9천만 원을 지급하라. 그 순간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변호사님이 어깨를 토닥여 주시는 손길이 따뜻했어요. 어머니, 이기셨어요. 축하드려요. 하지만 기쁨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내가 해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멀리서 차 타고 가는 게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흘긋 보이는 아들의 옆모습.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 일지도 모르겠다 싶었죠.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승소 판결문을 들여다봤어요. 딱딱한 법률 용어들 사이로 내 인생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의미가 숨어 있었어요. 4억 9천만 원. 40년간 내가 흘린 땀값을 드디어 되돌려받는 거였어요. 이웃집 할머니가 그래도 자식인데 나중에 후회 안 할까?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언니,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안 지켜준다는 거야. 지금 나는 가게를 다시 직접 운영하고 있어요. 70% 지분을 되찾았으니 이제 진짜 내 가게거든요. 예전처럼 빡빡하게는 못하지만 직원을 두고 하루 몇 시간씩 나가서 일해요. 손님들이 사장님 돌아오셨네요 하며 반겨주는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리고 매일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서 중얼거려요. 고생했다, 나야. 잘 견뎌줘서 고마워. 자식에게 줄 건 사랑이면 충분해요. 더 이상 내 인생까지 줄 필요는 없더라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을 이제야 배웠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배웠으니 다행이죠. 새벽에 일어나는 알람 소리가 이제는 달라요. 예전엔 의무감에 일어났다면 지금은 내 삶을 위해서 일어나거든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이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라는 걸 68살에 깨달았어요.